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상가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이번에는 특혜 대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상가 건물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았죠. 이 건물엔 실제로 4개의 점포가 있는데 KB국민은행은 점포 6곳이 더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그 결과 대출액이 몇억 원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당은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현수 기자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KB국민은행 성산동 지점입니다. 당시 지점장이었던 김 전 대변인의 고등학교 후배는 이미 퇴직했습니다. 후임 지점장과 대출을 진행했던 영업팀장은 특혜 대출 의혹이 불거진 뒤 하루 종일 자리를 비웠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건물에서 상가 10개가 영업할 수 있다고 보고 10억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실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가 4개만이 아니라 옥상과 지하층에 있는 창고 등 6개 공간을 추가로 상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추정한 겁니다. 이 건물 옥상엔 불법 가건물과 텃밭,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은 이런 옥상 환경에 놓인 공간까지 상가로 임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할구청은 옥상의 불법 가건물을 곧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옥상에 벽돌로 지어진 공간이 합법이지만 창고나 상가로 활용되면 불법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0곳에서 받을 수 있다고 추정한 임대 수입은 연간 6,507만 원. 임대 수입을 부풀려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인 RTI 가이드라인을 맞추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은행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려면 그 건물 가치는 얼마인지 또 매달 임대 수입이 얼마쯤 들어올지 알아야 됩니다. 보통 감정평가 회사가 이런 작업을 맡죠. 그런데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대출해줄 때 KB국민은행이 받은 감정평가서에는 점포가 10개라는 평가가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민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출에 앞서 국민은행 성산동 지점이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받은 감정평가서와 건물 개왕도입니다. 개왕도에는 1층에 상가 3곳과 주택, 2층에 상가 1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하에는 창고 3곳, 옥탑에는 사무실과 창고 2곳이 표시돼 있습니다. 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 21억 원과 함께 각 공간에 사진이 첨부됐습니다. 개왕도나 평가서 어디에도 지하와 옥탑 공간을 상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지하와 옥탑 공간을 임대 가능 목적물로 표시한 뒤 이를 근거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개왕도를 보고 임대 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주민은 지하와 옥탑을 상가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안 내려가셨어요? 괜찮잖아요. 옥상에서. 그것도 덮고 없어지잖아요. 10개를 쪼개낸다고 하면 그 면적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네, KB국민은행의 대출 담당자는 빈 공간을 앞으로 임대한다면 점포가 6개 더 늘어 10개가 될 수 있다고 봤죠.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런 판단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조현선 기자입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소유한 흑석동 상가 건축물 대장입니다. 지하 1층에 대한 용도 설명은 없고 3층 옥탑에는 아무런 건물이 없습니다. 외부 감정평가 기관 역시 임대 대상인 상가를 4개로 받지만 대출 담당자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지하와 옥탑에 있는 창고 5개와 사무실 1개를 임대 가능한 공간으로 받고 그에 따라 임대료 수입도 늘렸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금융권에선 대출 한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정기관의 평가를 무시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은행에서 스스로 또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냥 평가급이 반대 평가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쓰는 금융감독원은 김 전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검사 실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 측은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 수익을 산정했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해 대출액을 낮췄으며 규정 위반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대출 서류에 의혹이 많다면서 검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10억 원을 대출해준 은행의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의 고등학교 1년 후배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어서 박민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불법 대출을 받은 거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특혜 대출이 아니라 불법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다. 김 전 대변인과 대출을 해준 은행 지점장 사이를 언급하며 권력형 비리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되고 특히 그 지점장이 김의겸 씨와 고교 동문 관계라는 점이 이러한 의심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의 고등학교 1년 후배인 해당 지점장은 올해 1월 희망퇴직했습니다. 한국당은 금융감독원에 KB국민은행의 부실 대출 의혹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운영위에 첫 출석하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전 대변인 대출 의혹은 물론 장관 후보자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경제산업부 홍일아 기자와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흑석동에 있는 오래된 상가인데요. 점포가 4개인데 실제로 한 10개쯤으로 간주해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건물 단면도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은행에선 10개 공간이 다 임대 가능하다고 이 판단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옥상입니다. 복싱링이 있고요. 불법 가건물과 창고 사무실로 쓰인다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의 전주인은 이 옥상을 임대할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공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장사를 옥상에서 이태주를 슈퍼도 덮고 없었잖아. 그러니까 건물 주인은 임대할 생각도 못했다고 하는 곳인데 은행에서는 임대할 수 있으니 임대 수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출을 더 해준 것처럼 현재까지는 보입니다. 일단 점포 4개인 것과 10개 있는 것, 도대체 대출은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네,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네. 상가가 4채라고 보면 5억 원 정도 이 대출이 가능했을 걸로 추정되는데 상가를 10채라고 계산하면 김 전 대변인이 필요로 했던 10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대출 받겠다는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이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건 지점장이 뭔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결정인지 어떻게 보세요? 위법은 아니지만 이 특혜가 있었는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네. 건물 주인이 받을 임대료가 대출 이자의 적어도 1.5배는 넘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이른바 RTI 규정이 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이 대출을 했던 지난해 8월엔 권고조항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뒤인 지난해 10월쯤 무조건 지켜야 하는 강제조항으로 변경됐죠. 김 전 대변인도 그에게 대출을 해준 이 지점장도 지난해 8월 기준으론 위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도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만일 대출 과정에서 특혜 정황이 발견된다면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출 받던 시점 기준으로 법은 어기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자, 그렇다면 지점장은 대변인의 고등학교 1년 후배였다. 이런 점들도 연결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지점장은 현재 아직 재직하고 있습니까? 네, 해당 지점장은 올해 초에 회사를 관뒀습니다. 본사에서도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당시 대출의 실무적인 부분을 진행했던 팀장을 접촉해보려 했지만 온종일 외근 중이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산업부의 홍일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 수사가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꼬리를 내렸다는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는 4년 전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론은 무혐의였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 경찰은 당시 7명을 입건했지만 조사는 단 2명만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경찰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당시 황 씨 외에도 6명이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황하나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 7명 가운데 2명만 조사했습니다. 공급책을 잡자 그렇게 됐는데 아마 그게 여의치 않았던 걸로 저는 그렇게까지 기억하거든요. 결국 황 씨 등 7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우리 삼촌이랑 아빠는 경찰 청장이랑 가라, 그래프야.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까지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 유착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남양 유업과 관련된 그 어떤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 경비에 동원되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수사팀이 피의자 조사를 누락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과거 부실 수사 논란과는 별개로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목격자 진술도 있지만 정작 황 씨는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황하나 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 지난해 말 황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하며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황 씨가 지난해 초까지 마약을 투약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황 씨 본인에 대한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 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모두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소변이나 모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니까 검찰이나 저희가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 황 씨에게 2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황 씨는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황 씨를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역시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반려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만간 황 씨를 다시 부를 계획입니다. 황 씨가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추가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SK그룹 창업주의 손자도 변종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 씨. 여기 액상대마 구매 혐의 인정하십니까? 최 씨는 지난해부터 고농축 액상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등으로부터 90번을 피울 수 있는 대마를 구입한 겁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지만 최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호기심이 폈다는 얘기 좀 계속. 자기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거예요.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최 씨가 현대그룹 3세인 정모 씨와 함께 대마를 피웠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정 씨에게 서둘러 귀국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정준영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본 것으로 의심받는 연예인이 또 나왔습니다. 정 씨와 오디션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던 유명 가수 로이킴인데요. 경찰은 김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 등이 불법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은 모두 23곳. 논란이 된 대화방 참여자는 가수 승리와 최종훈 씨를 포함해 모두 16명에 달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릿속에 사과드립니다. 경찰은 단체 대화방에 있던 가수 로이킴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로이킴은 로이김이라는 이름으로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킴은 정 씨와 경연 TV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해 친분을 쌓은 뒤로 절친한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불법 촬영물을 본 것인지 촬영이나 유포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로이킴이 학업 때문에 미국에 머물고 있다며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생후 14개월 된 아이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 돌보미가 있었죠.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그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소원 조사를 받으러 나온 아이 돌보미 김모 씨. 혹시 아이 폭행 왜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얼굴을 감추려고 옷깃을 끌어올리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님께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동학대 피의자 신분인데도 동해관 변호인은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어디 찾아오신 거예요, 혹시?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맞벌이 부부의 생후 14개월 아이를 돌보면서 수시로 학대한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부부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김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김 씨는 6년 전부터 아이 돌보미로 등록돼 활동해왔지만 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은 기록은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 부모에게 보름치 분량의 CCTV 영상을 넘겨받아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오랜 기간 돌보미로 활동한 걸 감안해 다른 가정에서도 아동 학대를 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학대의 상처는 피해 아동과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가슴을 쳤습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믿고 말 못하는 아이를 맡긴 걸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말 못하는 아이가 받았을 충격과 공포를 생각하면 아직도 잠이 안 옵니다. CCTV로 학대 장면을 처음 확인했을 때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 우유를 먹이시면서 젖병을 막 아기 입에 넣고 흔들면서 먹으라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아이 돌보미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지만 아이는 아직 안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내리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좀 진짜 많이 충격받았죠. 요즘은 아이가 학대 순간을 떠올릴 법한 흔적을 지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이가 식탁 의자에 앉혀서 밥을 안 먹여요. 그 당시가 생각이 날까봐. 맞벌이를 하느라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 김 씨에게 아이를 맡긴 부부는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믿었던 걸 후회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믿음직하겠지 하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둘째 아이를 가지려던 계획도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를 낳으면 또 맡기면 어떻게 맡겨요? 어떻게 맡기고 어떻게 일을 하고 그러겠어요.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문제는 이런 아동학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아이 돌보미를 늘리고 있는데 보육의 질보다는 머릿수 채우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아이 돌보미로 7년째 일하는 배모 씨에게 서울 금천구 영아학대 사건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돌보미의 자질을 보기보다는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에서 인원을 예를 들어서 2센터는 200명까지 충원해라. 이렇게 내려와요. 충원될 때까지 계속 뽑아댄다는 거죠. 2만 3천 명인 전국의 아이 돌보미를 연내 3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정부 목표를 맞추기 위해 무분별한 채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이 돌보미가 되려면 8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2시간에 불과합니다. 1년에 2시간 가지고 아동학대 매년 듣는 내용 비슷하게 듣고 있고 강사로 오셔갖고 자기네 그 업체 PR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교육이라는 거죠. 돌보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것도 불안감을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부모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돌보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정도입니다. 어떻게 채용된 사람이고 신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엄마들도 충분히 그 정도는 알 권리가 있지 않나. 정부는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아이 돌보미들을 자격이나 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아동학대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중국에서도 유치원 교사 때문에 학부모들이 분노했습니다.
독성 물질이 든 급식을 먹은 4살 아이들이 단체로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범인은 어이없게도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병실이 괴로워하는 아이들 울음소리로 가득합니다. 허난성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급식을 먹은 4살 아이들이 토하거나 기절하는 증세를 보여 집단 입원한 겁니다. 当时以为是食物中毒，是29号的时候交警才对我们说这是人为下毒。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유치원 교사 왕모 씨였습니다. 자주 다투던 동료 교사를 골탕 먹이려고 아이들용 급식에 독성 물질을 몰래 넣었던 겁니다. 过去的时候，孩子已经洗过胃了，然后都是一直吐的，然后都是有血丝。 왕 씨는 경찰에 체포됐고 현지 교육당국은 유치원 폐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사가 된 것이냐며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급식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자 중국 교육당국은 이번 달 1일부터 전국 초중고교 및 유치원에서 책임자가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김정남 암살 혐의로 기소됐다가 석방을 앞둔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의 검찰 진술조서를 채널A가 입수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의 접촉부터 김정남 암살까지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 있는데요. 흐엉이 김정남에게 미안하다 말을 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암살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입니다.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은 바로 이곳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를 김정남의 눈과 얼굴에 발랐는데요. 바로 옆 카페에선 북한 공작원들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흐엉의 말레이시아 검찰 진술 조서에는 김정남의 얼굴에 VX를 묻힐 당시의 상황이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흐엉은 북한 공작원 미스터 Y가 평소와 달리 노란색 기름을 손에 묻혀줬다며 손을 쥐고 있다가 김정남 얼굴에 묻히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김정남 얼굴에 손을 대자 김정남이 돌아봤고 손을 떼자마자 좋지 않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흐엉은 곧바로 김정남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흐엉이 공항 2층 화장실로 달려가 손을 씻은 이유도 추궁했습니다. 흐엉은 손이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나 씻으러 갔다며 비누로 몇 분 동안 씻었지만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 당시 손이 화끈거리지 않았고 어지럽거나 구토하고 싶은 느낌도 없어 독극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호텔로 돌아간 흐엉은 추가 촬영 일정을 논의하려고 미스터 Y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틀 뒤 촬영이 예정돼 있던 공항에 갔다가 말레이시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김정남 암살을 지시한 북한 공작원에 대해서도 흐엉은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공작원들과 여러 차례 예행 연습을 했는데 독극물 대신 베이비크림을 썼다고 합니다. 이어서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의 말레이시아 검찰 진술 조사에 따르면 흐엉이 북한 공작원을 처음 만난 건 김정남이 암살되기 7주 전인 2016년 12월 초였습니다. 옛 직장 동료의 소개로 하노이 한 바에서 긴팔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 검은색 신발을 신고 피부색이 말레이시아인과 비슷한 한국 남성을 만났다는 겁니다. 맥주를 마시고 있던 이 남성은 유창한 베트남어로 미스터 Y라고 불러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방송사와 관련된 회사에서 촬영하는 영상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이 뒤따랐습니다. She was deceived, she was tricked. I'm looking for young actress to play in short videos and things like that. Can you recommend one to act in a funny video? 그로부터 며칠 뒤 흐엉은 미스터 Y의 회사 대표를 소개받았고 그를 하나몬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말로 할아버지 또는 아저씨라고 번역해줬다고 전했습니다. 미스터 Y와 하나모니가 김정남 암살을 앞두고 흐엉과 4차례 예행 연습한 정황도 조서에 담겼습니다. 슈퍼마켓과 공항 등지에서 지나가는 남성의 뒤에서 얼굴을 만져 놀라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정남 살해 이틀 전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손에 베이비 크림을 묻힌 뒤 유럽인 남성의 얼굴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독극물을 이용한 김정남 암살을 앞두고 마지막 예행 연습이었던 셈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석유 제품을 판 혐의로 우리 기업의 유조선이 처음으로 억류된 사실, 어제 채널A가 단독 보도해드렸죠. 이 선박은 동중국해에서 두 번에 걸쳐 북한 선박에 경유 4,320톤을 건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한국 국적 피선박은 2017년 9월 동중국해에서 북한 유조선인 금운산호, 유선호와 접선했습니다. 이때 각각 1,820톤과 2,500톤, 모두 합쳐 4,320톤의 경유를 바다 위에서 몰래 건넸습니다. 유엔 제재로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 제품 공급량은 연간 50만 배럴, 약 7만 톤입니다. 피선박이 북한 선박 2척에 건넨 경유는 북한 1년 전체 수입량의 6%가 넘습니다. 피선박 소유주인 국내 D사 관계자는 2015년부터 싱가포르 업체에 배를 빌려줬다며 한국인 선장이 타고 있었지만 북한과 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출항을 막고 있는 선박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 4척 외에 파나마 국적 석유 운반선 K여도 출항 보류가 되었음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또 토고 국적 석탄 운반선 한 척도 포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북한에 석유를 전달하고 또 북한산 석탄을 옮겨주고 우리나라가 억류한 선박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억류된 배의 선원들은 박스로 음식물을 공급받고 있었고요. 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배를 버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평택 앞바다에 유류 운반선 한 척이 닻을 내리고 떠 있습니다. 북한 선박에 유류를 건넨 혐의로 정부가 2017년 12월부터 억류 중인 코티오입니다. 배에서는 선원들이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와, 나이스. 아하. 1 year? Really? The box or something like that? 선박 회사가 억류가 끝날 때까지 배를 관리할 최소 선원만 남겨둔 겁니다. 북한과 거래 사실에 대해서는 선을 긋습니다. And I'm wondering that you know that this ship has been involved with DPRK? You don't know? 현재 우리나라가 유엔 대북제재위에 보고한 억류 선박은 모두 3척입니다. 이곳 평택항의 코티오, 군산항의 탤런트 에이스호, 그리고 광양항의 라이트하우스 윈모호입니다. 3척 모두 억류한 지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군산과 광양의 2척은 선박회사가 억류 기간을 버티지 못해 배를 버렸습니다. 흉물스럽게 저렇게 배만 저렇게 있다 보면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좀 있죠. 다른 선박들이 긴급 상황일 때 정박해서 이제 수리를 할 때나 좀 애로사항들이 좀 있죠. 보시다시피 코티오에는 파나마 선적임을 알리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하지만 억류 이후 파나마 당국이 선적 등록을 취소하면서 현재는 무국적 상태입니다. 억류가 풀리기 위해서는 위반 선박의 국적국이 재발 방지책을 유엔에 보고해야 합니다. 결국 억류된 무국적 선박은 억류를 풀어줄 국가가 없기 때문에 유령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억류된 배들의 처리 방안을 유엔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담장을 뛰어넘어 경내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 등 조합원 20여 명이 무더기 연행됐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이 만든 저지선에 밧줄을 묶어 뜯어냅니다. 이어서 철제 담장을 부수더니 국회 돌담을 뛰어넘어 경내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경찰이 막아보지만 경찰 방패를 빼앗아 던집니다. 경찰의 경고방송도 무용지물입니다. 지금은 국회를 몰탐하는 등 집시법상 비신고 불법 집회를 진행합니다. 민노총 조합원과 경찰의 몸싸움이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국회 앞은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과 삼별노조 간부 등 25명이 현장에서 연행됐습니다. 오늘 충돌은 조합원 200여 명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참관하겠다며 진입을 시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민노총은 환노위가 심의 중인 노동법 개정안이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해 근로시간 단축 취지를 거스른다며 반대해왔습니다. 민노총은 현직 위원장이 집회 중 연행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연행자들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강원도 원주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교실을 돌아다니다 결국 사살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교실에서 밖을 쳐다보고 있는 멧돼지 한 마리. 나갈 곳을 찾으려는 듯 창문에 연신 머리를 들이밉니다. 오후 1시쯤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의 한 건물 1층 교실에 몸무게 40kg의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멧돼지는 1시간 정도 교실을 헤집고 다니다 옆사가 쏜 총에 맞아 포획됐습니다. 다행히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유리창이 2장 파손됐어요. 나가려다가 못 나가가지고 유리창을 파손한 것 같아요. 멧돼지는 학교 근처 야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 뒤에 산이 있어요. 약간 거리는 있는데 아마도 그쪽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멧돼지는 먹이가 부족한 겨울과 초봄, 먹이를 찾아 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지대라든지 이런 멧돼지의 눈을 좀 피해서 몸을 은신할 수 있는 지역으로 피신하는 게 좋고요.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출동해야 하는데 이렇게 불법 주차 차량이 막고 있으면 진압이 늦어지고 피해가 커지죠. 앞으로 소방차를 가로막는 차량은 파손하거나 적극적으로 치우기로 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소방차가 주차금지 구역에 세워진 SUV 차량을 치고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차량은 사이드미러와 범퍼가 부서지고 문짝은 구겨졌습니다. 소화전을 막고 있는 차량은 견인하거나 아예 소방차로 들이받습니다.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 훈련입니다. 전화를 한다든가 견인차를 부른다든가 이미 황금 시간 내에 도착이 어렵고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강제 처분을 하고서라도 신속하게 진입하겠다는 훈련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지난해 6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은 강제 처분할 수 있다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불법 주차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 줄지어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소방차 진입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불법 주차로 인해 남은 도로폭은 불과 2.5m, 차폭만 2.5m에 달하는 소방차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소방 출동로를 가로막고 불법 주차했다 단속된 차량은 2만 3천 대가 넘습니다. 나 혼자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전불감증,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방설비 주변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불도저처럼 밀고 갑니다. 높은 벌금도 물려서 규정을 어기는 운전자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국에서 황규락 특파원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자 소방차가 달려옵니다. 불법 주차 차량들로 골목 진입에 어려움을 겪자 경찰차를 뒤에서 밀어 공간을 확보합니다.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범퍼도 가차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은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긴급 차량의 출동로를 법적으로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소방본부에서는 지난 2월 소화전 앞 불법 주차 차량의 뒷좌석 창문이 깨져 있고 그 사이로 소화 호스가 연결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소화전 앞을 보시면 보도가 빨간색이나 또는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소화전 앞으로 절대 주차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소화전 4.5m 안에 주차하면 화재 상황이 아니더라도 바로 견인하고 우리 돈 14만 원, 통상적인 불법 주차 벌금의 2배 이상을 물립니다.
휴게소 관련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차하지 말라는 규정은 있지만 명확히 표시해 놓지 않아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영국은 주거지역 노상주차를 전면 금지시켰고 일본은 소방설비 5m 이내에 주차하면 최대 22만 원의 범칙금을 물립니다. 미국에서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어제 오후 발생한 부산 해운대 화재 때문에 지금까지 축구장 28개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재는 작은 텃밭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인데도 소방관들이 랜턴에 의지한 채 불을 끄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소방과 군, 공무원 3천여 명이 동원돼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산불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이 트면서 헬기 18대가 다시 투입됐고 산불 발생 18시간 만인 오전 9시를 넘어서야 큰 불이 잡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0헥타르 축구장 28개 면적의 임야가 잿더미가 된 뒤였습니다. 긴급 대피했던 주민들은 마을로 돌아왔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불이 부르기까지 넘어오게 돼 있고 구멍이 뚫고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느낌을 처음 봤습니다. 내 80평생이 처음 봤다. 밤새 걱정이지 뭐 잠이 오는 게 걱정할 수밖에는 불이 그리 난디요. 경찰은 누군가 실수로 불을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곳 텃밭 주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이 붙어가지고 이미 산으로 올라붙는 상황인데 그때 바람이 세게 불고. 텃밭 주인은 자신은 담배도 피우지 않는다며 이번 화재와 관련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마치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작년에 가장 큰 이익을 낸 기업은 어디일까요? 삼성전자도 구글도 애플도 아니었습니다. 이 셋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이익을 낸 기업은 따로 있었습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디 왕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국영석유회사 아람코. 2년 후 상장을 앞두고 80여 년 만에 공개된 아람코의 회계장부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우리 돈 254조 원으로 지금까지 세계 1위였던 애플을 가뿐히 제친 건 물론 삼성전자와 구글의 영업이익을 합한 것보다도 많습니다. فبتطلع 1% من ارامكو 1% فقط بيكون اكبر اكتتاب في تاريخ الكره الارضيه. 세계 원유 생산량의 12%를 공급하는 아람코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70년대 건설사들의 중동 진출이 아람코가 발주한 송유관 공사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91년 국내 정유 사업에 진출한 뒤 S오일의 최대 주주가 됐고 올해 초에는 현대오일의 2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이번 아람코의 기업 공개는 빈살만 왕세자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실이 그동안 다 가리우고 자기들이 이제 이윤을 독점하던 구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공개하겠다는 거니까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셰일가스 생산 등으로 석유 시장 판도가 바뀌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를 위해 사우디 경제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신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내년 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대항마로 유력한 주자 중에 하나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점점 더 논란입니다. 가장 반긴 것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평소에 여성 비하나 형편없는 성적 농담으로 궁지에 몰렸던 탓이죠. 김윤정 기자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적절한 스킨십 폭로가 추가로 터져나왔습니다. 한 20대 여성이 3년 전 네바다주에서 바이든이 자신의 넓적다리에 손을 얹고 오래 껴안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징그러운 조라는 동영상을 확산시키며 민주당 최대 잠룡의 낙마를 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반색했습니다. I was going to call him, I don't know him well. I was going to say, welcome to the world, Joe. You having a good time, Joe? 정권 탈환을 노렸던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라고 감쌌지만 다른 대권 주자들은 일제히 바이든을 저격했습니다. I believe Lucy Flores, and Joe Biden needs to give an answer. And I think
What this speaks to is the need to fundamentally change the culture of this country. 특히 미투에 민감한 젊은 유권자들이 핵심 지지층인 터라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나쁜 손 논란이 내년 미국 대선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줄여서 예타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경제성이 없는 국가 토목 사업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부가 20년 만에 이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용 선심 정책 우려가 큽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새로 바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따로따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감점 요인인 지역 균형 발전 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고, 반면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항목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역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낙후 정도에 따라 가점과 감점을 줬던 방식도 바꿔 앞으로는 가점만 주기로 했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제2신항건설 등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수도권 사업들도 혜택이 예상됩니다. 가점 항목으로 교통 불편 같은 지역 민원이 반영됩니다. 현재 예타를 신청한 광교 호매실 분당선 연장, GTX B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감 있죠. 주민들도 올해 안에는 또 해준다고 하니까 믿고.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또 사업이 동락이 왔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대한 약간 기대감? 심어주는 겁니다. 새로 바뀐 예타 기준은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오늘은 경남의 두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의 날입니다. 조금 전 8시 투표가 끝났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이제 개표가 시작됐죠? 네, 통영 고성과 창원 성산에서 열린 4.3 보궐선거 투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 오후 8시쯤 끝났습니다. 동시에 개표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시간이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투표율은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 투표율을 말씀드리면 창원, 성산이 47.3%, 통영, 고성이 49.1%를 기록했습니다. 개표는 두 곳 모두 자정이 넘어서야 완료가 되겠지만 당선자 윤곽은 오후 10시 30분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예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요? 네, 단 2석이 걸린 보궐선거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 경남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당 지도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정의당과 단일 후보를 낸 창원, 성산에서 승리하고 통영, 고성에서도 승리한다면 이해찬 대표 체제는 물론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큰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가게 된다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한국당이 대여투쟁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대1 무승부로 결론이 난다면 여야 대치 전국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통영에서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머물던 창덕궁 희정당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1920년대 근대 왕실 문화가 생생한 왕의 거처를 이상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고종의 둘째 아들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머물던 창덕궁 희정당. 차가 드나드는 곳을 만들 정도로 서양 건축 양식과 조선 왕궁의 전통미가 어우러진 곳입니다. 벌써 문부터가 서양식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름다운 새하얀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우아하죠. 영국식 증기 보일러로 욕실에서는 뜨거운 물을 쓸 수 있었고 서양식 변기도 설치해놨습니다. 왕이 머물던 방에는 침대며 화장대, 소파, 테이블 등 입식 생활을 위한 가구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희정당의 백미는 접견실. 기존의 빨간색 카펫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돈을 받아 깔았던 것으로 확인돼 카펫을 걷어내고 드러난 전통마루를 닦아내고 있습니다. 1920년대 전선 배치도를 따라 접견실 전기를 복구하는 데는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전등에 불을 밝힐 때 너무 아름다워서 그때의 이제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이런 복구 과정은 미리 방문 예약을 한 160명에게 다음 달 말까지 공개됩니다. 희정당은 오는 9월 한 차례 더 관람 신청을 받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71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4.3 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도사에서 제주도민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4.3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무력 진압에 나섰던 군과 경찰을 대표해 국방부가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민감용 경찰청장도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4월 산불이 초비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서울 등 중부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초속 20m가 넘는 강풍까지 가세할 텐데요. 이 정도면 태풍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건조함에 강풍까지 가세하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 단계까지 격상하고 비상대책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없는지 주변을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오늘만큼 맑겠고요. 또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청정한 대기질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로 출발하겠고 광주가 2도 등으로 오늘만큼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 회복하면서 봄 기운을 회복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풍은 금요일 오후부터는 잦아들기 시작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어서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10억 대출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간단합니다. 김의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출을 신청했더라도 있지도 않은 점포가 6개씩 더 있다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걸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출 기회는 평등했는지, 대출 과정은 공정했는지, 대출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묻고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